오늘 이렇게 기회를 주신 교수님하고 또 여기 학생 간부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오늘 한양대학교 여기에 꽉 찬 강의실을 보니까 열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같이 협력해서 지금 약 2시간, 3시까지 주어진 시간을 협력하면 좋은 재밌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강의 제목은 혁신기업으로서의 사회적 기업인데요. 저는 이제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집행대표고,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한양대학, 계영대학을 포함해서 국내 10개 대학의 파트너십, 또 여기에는 또 교수님들, 경영학 교수님들이 한 30분 같이 파트너로 들어와 계시고, 또 숙명여자대학교 글로벌 서비스 학부, 이거는 옛날에 뭐 국제학부나 혹은 사회협력, 국제협력 이런 거에 관한 학부인데 거기에 제가 개공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1교실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 제2교실에는 여러분들이 그 사회적 기업을 정말 창업하고 발전하고 성장시킬 때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골격,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제1교실에서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 그거 우리 같이 얘기해 보고, 또 사례는 어떤 거고, 그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 정부와 대기업하고 협력하는 그런 게 가능하다면 어떤 게 좋을까? 그리고 우리가 창업 외에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좀 더 폭넓게 생각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사업을 통해서 좋은 세상 만드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이라는 건 영리도 되고 비영리도 되고, 좋은 세상이라는 거는 오늘도 좋고 내일도 좋은 걸 얘기하는 거고, 오늘 좋다가 내일은 다 망하는 거, 그거는 좋은 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좋다는 건 sustainable 혹은 지속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고, 원래 지속 가능성이라는 말 자체는 환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석유 다 파먹으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 50년 후에 석유가 다 없어져. 그럼 그게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체 에너지를 지금 막 개발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환경 다 파괴하면 내일은 지구가 어떻게 될까? 그럼 지구 망해. 근데 우리는 뭐 괜찮을지 모르지만 후대에는 지속 가능한 그런 생활을 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지속 가능입니다.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여러분의 냉장고 속에는 아마 빵도 또 고기도 상당히 많이 있을 거고, 그게 어떤 경우에는 썩어서 저희 집사람 보고 내가 그거 썩는 거 빨리 버리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 있는 게 우리의 상황인데 옆집에서는 또 굉장히 가난해서 굶어 죽는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지속 가능한 관계일까? 옆에 있는 그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굶어 죽기보다는 차라리 옆집에 있는 사람 쳐들어가서 물건 뺏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어쩌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사회 정의, 뭐 죽는 것보다는 훔치는 게 나을,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뭐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관계는 아니죠. 그런 게 이제 지속 가능의 의미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간단히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걸 좀 더 교육적으로 보면은 경영적 스킬을 적용해서 또 경영적 스킬을 적용한다는 것은 시장 지향적으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시장 지향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거를 상대방한테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거를 내 입장에서 주는 거.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설명할 기회가 있지만 세계에 40조 달러인가 뭐 이런 게 아프리카에 서방 세계에서 그걸 퍼부었지만 아프리카의 가난이 전혀 1%도 개선이 안 된 건 서방 세계에서 자기의 도덕적 올감에서 자기가 원하는 걸 준 거야. 아프리카에서는 필요한 게 아니야, 그게.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게 시장 지향적 접근이라는 거야. 시장적 지향적 접근이라는 건 상대방이, 우리의 카스터머가 필요한 걸 주는 거, 내가 주기를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경영적 스킬을 적용해서 즉 시장 지향적 접근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여기서 사회 문제라는 건 정부와 시장이 실패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예를 들면 소득 불균형, 교육 국자, 지구적 가난과 질병, 환경 문제 이런 게 다 정부와 시장 혹은 대기업이 실패했거나 소홀히 한 거. 그래서 이런 면에서 사회적 기업은 일반 대기업하고 달라. 일반 대기업은 혹은 상업적 목적의 사업은 시장이 실패한 거 취급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회적 기업은 그런 면에서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 자체가 혁신이야. 그래서 사실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적 혁신을 통해서 한다는 것은 그건 이중에 불필요한 말을 거기다 집어넣고 있는데 그렇게 집어넣는다는 것은 사회적 혁신이라는 게 여기에 사회적 기업의 가장 뚜렷이 기억해야 할 여러분이 명심해야 할 그 테마다. 그 핵심 사항이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중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사회적 기업하고 사회적 기업가를 얘기한다면 그건 사회적 미션을 위해서 재무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뭐 환경적 가치를 다 포함해서 하는 얘기지만 그걸 동시에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건 가치융합을 하는 활동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 사회적 미션이라는 걸 특히 집어넣은 거는 그 사람이 대기업의 사회 책임 투자도 사실은 이래. 재무적 가치 그 사람도 이익 추구하고 그 사람도 요새 CSR도 다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데 그 대기업에서는 대개 사회적 가치는 하나의 자기 사업의 목적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 기업과는 그 사회적 가치 추구가 수단이 아니고 그 사람 그게 목적이야. 그리고 거기서 영리를 추구한다거나 돈을 버는 거는 그 사회적 미션, 자기 미션을 잘 지속적으로 그걸 추구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 의미에서 대기업의 CSR 혹은 대기업의 일반 사회적 책임 활동하고는 좀 구분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가는 자기가 창출되는 사회적 수익, 이거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했을 때 나오는 사회적 수익, 영어로는 그걸 소셜 임팩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최대한도로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어쩌면 사회적 혁신형 사회적 기업가와 혹은 우리나라에서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적 기업, 즉 사회 서비스형, 사회 그 복지형 사회적 기업과 구분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사람은 자기 기업 혹은 자기 회사에서 일단 성공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서울에서 만든 다음에 부산에 가고 싶은 거야. 왜? 이 사람은 사회의 봉사, 사회의 가치로 사회 가치를 만들어서 봉사하려는 열정이 불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만족 안 하는 거야. 왜? 소셜 임팩트를 크게 하려면 아프리카에 가야 돼. 베트남도 가야 되고. 왜? 거기서 1,000만 원 투자하는 게 한국에서 1,000만 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사회적 수익을 만들 수 있다면 나는 아프리카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민족과 인종, 그다음에 지역을 넘어서서 활동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소셜 벤처라는 거는 우리가 뭐 이게 소셜 벤처는 따로 있고 사회적 기업은 따로 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노동부에서 자꾸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지만 그건 자기네 그저 입장이 불려서 그런 거고 잘 몰라서 그런 거고 소셜 벤처라는 건 사회적 기업의 초창기 사업뿐이야. 여기에 무슨 두 개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들 못 알아들 것 같아. 그래서 기업 그 사례를 하나씩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을 대별해서 얘기한다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혹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면 그냥 사회에 자선하는 그런 사업 혹은 사회 복지형 사업 이렇게 하나 할 수 있고 또 하나 사회 혁신형 이렇게 두 대별할 수 있는데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라는 건 이제 벽제 가면 위켄 쿠키라는 게 있어요. 저도 위켄 쿠키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 가면 40명의 중증 체기적 장애인을 고용해서 경기도 공장에서 우리밀 쿠키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대개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는 일은 쿠키를 생산하기 위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고용해서 쿠키를 생산하려고 그런다. 그 장애인 고용의 목적을 위해서. 그럼 굉장히 감동적이죠, 들리기에. 그리고 여기에 10억 원 정도 매출액이 있는데 제가 가보기에는 이익이 안 날 것 같아요. 신문에는 뭐 이익이 난다고 그러지만 제 판단은 이익은 아직 브레이크 이븐 선에 못 미치고 있다. 2007년도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했어요. 미국에는 이거보다 더 조금 오래된 그레이스톤 베이커리라는 그런 회사가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뉴욕 감옥에서 출소한 젊은 그 사람들 또 알코올 마약 중독자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재교육시켜서 인생의 출발을 다시 하도록 하는 너무나 감동적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감동이 있어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이 사람들이 이쪽에서 얘기하기는 고기를 거저주기보다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감동적인 그 얘기로 들리는 거죠. 또 일자리와 함께 그 젊은 어려운 사람 그 사람들 자활 재회의 기회를 준다고. 이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만들어서 지난 4년간 약 450개, 지금 500개 넘었었어요. 중소기업자, 이건 대부분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사회적 서비스라는 건 자선보다 약간 진전된 거. 즉 노인들한테 병간호를 한다든가 실업자한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가 중증장애인 혹은 신체장애인한테 어떤 사회적 편의를 제공한다면서 그 사람 일자리까지 만들어주는 거. 굉장히 좋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하면 한 달에 80만 원 내지 90만 원 이렇게 인건비를 이제 보조해 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로저 마틴이라는 사람은 카나다의 그 제일 좋은 경영대학의 학장이고 사회적 기업에서는 가장 그 존경받는 대가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보면 사회 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 즉 뭐 노동부에서 하는 그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하는 걸 인정을 하지만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업가, 즉 사회혁신형 사회적 기업은 아니다. 그건 구별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야, 그럼 뭐 이게 이 사람 무슨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런 거를 우리가 보려면 그럼 당신이 얘기하는 사회혁신형이라는 건 뭔지 한번 보여달라 그래야 돼. 나이팅게일은 이쪽 사회혁신형 사회적 기업 혹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기업 얘기하는 때 가장 그 원조로서 사회혁신형 사회적 기업 원조로서 꼽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 사람이 이 여자분이 헌신적인 간호원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간호학 혹은 위생관리 분야의 개혁을 위해서 800페이지에 달하는 통계치를 책으로 내는 여자예요. 우선 거기에 그걸 전부 시스템화해서 그걸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일생을 거기에 바친 그런 여자인데 그것 때문에 그 현대적 간호학이 탄생하고 최초의 간호학계가 설립됐어요. 이건 시스템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영국 군의 그 연평균 사망률이 75%나 감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그거는 이게 한 1년에 만약 이 여자의 노력에 의해서 구해진 생명을 계산한다면 아마 몇만 명 될 거고 그게 10년만 계속해서 10만 명의 목숨이 구해진 거죠. 그러면 이게 한 기업에서 20명, 30명
일자리 제공한다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만 전부 모아서 이 사람이 지원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빌 드레이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 드레이튼은 사실 초창기에 아무도 소셜 앙터프레너라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금 보면 특별한 사람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 그걸 식별한다는 건 굉장히 좋은 눈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걸 식별해서 그거를 소셜 앙터프레너라고 일반 사회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하고 구분되는 존재라고 그렇게 그 사람이 별도로 분류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찾아서 자기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가 혹은 혁신형 사회적 가가 뭐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거냐 그렇지는 않다 했어. 이 사람이 벌써 2,700명 발견해냈다. 2,700명. 이런 사람들. 동시대 그 당시에 그 아쇼카 빌 드레이튼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그때쯤 해서 비슷한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누스 박사라는 사람이 42명의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젊은 여성들, 가난하다는 건 정말 처참한 거예요. 이건 뭐 그 개나 돼지보다도 별로 나은 삶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처지에 있는 젊은 여성한테 27달러씩 한번 빌려줘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쌀주인 돼서 또 방직 공장 조그만 거에 사장이 돼서 나타났으니까 와 27달러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그라민뱅크의 무담보 소액대출인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그라민뱅크의 무담보 소액대출의 그 모델이 세계에 전부 전파돼서 1억 명 정도가 혜택을 받았어요. 혹은 방글라데시의 유누스 박사의 그라민뱅크 혼자서 800만 명의 사람을 가난에서 구출한 거죠. 그러니까 한국에 1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있어서 거기에 30명씩 그 취직을 시킨다 해서 해봐도 1년에 1000개 곱하기 30원 3만 명. 그러니까 뭐 규모가 이건 뭐 좀 다르잖아요. 규모가 달라. 스케일이 워낙에 차이 날 때는 그건 다른 종류야. 파비오 로자라는 사람도 브라질 농촌에 이 파넬을 공급해서 솔라 파넬을 공급해서 유기농을 도입함으로써 1000만 명 정도 농촌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기로 했고 이것도 스케일이 이런 거죠. 이게 뭐 너무나 많은 예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소셜 앙터프레너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들 뭐 카리스마만 하는 거 아니야. 인도네시아에 있는 경영대학원 학생도 했어요. 그래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소똥이 천지로 있는데 그거를 사용해서 고급 벽돌을 만들어낸 거야. 놀라운 건 이 학생들이 만든 회사가 세계 22개국에 이렇게 뭐 이게 파트너십인지 조인트 벤처인지 혹은 자기 자회사인지 그런 여러 가지 형태를 취했을 거라고 보이지만 진출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혁신형 사회적 기업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완자미 이축키라는 아프리카 여성도 사회적 기업가가 됐어. 자기가 콜롬비아 MBA 졸업하고 자기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자기 엄마의 농장을 물려받았어요. 그때는 케냐는 그 고급 홍차의 최대 생산지면서 품질 세계 넘버원. 그런데 그때까지는 전부 이 홍차가 이제 쌀, 보리, 석탄 이런 것처럼 벌크로 거래되니까 거의 부가가치가 전혀 없는 거죠. 그거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별 표장하고 그다음에 뉴욕에 마케팅 채널을 직접 개척하고 이런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완자미 축기는 보니까 그게 자기 마음 벌써 보인 거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실천으로 옮기는 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소셜 앙터프레너가 특히 어려운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갖고 있는 널려 있는 생각을 자기가 딱 잡아서
실천하는 거, 그게. 폴 폴락이라는 사람은 정신과 의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학적인 무슨 백그라운드가 큰 있는 사람만 하는 거 아니야. 정신과 의사도 자기 아프리카에 가서 이게 너무나 모순 속에서 많이 돌아가. 그래서 농촌 농기구를 싸게 좋은 성능을 갖고서 만들어서 보급하면은 아프리카 농민들이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다고 이 사람 봤어요. 근데 그게 특별히 어려운 생각은 아니야. 너무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실천에 옮겼어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 몇 명이야? 1,900만 명. 가난에서 구했네. 지금 이런 예를 드는 거는 사회적 기업가가 노동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스스로 자기 회사에서 취약계층만 고용해서 하는 게 사회적 기업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분야에서는 상관없어. 이거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잘 고안했는데 여기에 이제 솔라 파넬이 있고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배터리가 돌아가면은 약 30kg의 18kg의 쓰레기가 100kg의 쓰레기가 300kg의 쓰레기가 18kg로 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레기 수거 비용이 1년에 45조 원이 전략된다고. 이게 내가 이거 잡지에서 봤을 때는 2006년인데 지금 이게 굉장히 많이 수출된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돈도 상당히 벌겠지만 그 사람은 사회적 미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에요. 메리 고든이라는 여자는 유치원 교사야. 그래서 유치원 교사로 자기가 일하는 동안에 거기서 직접 체험해 보니까 남한테 공감의 능력이 있다는 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중요하구나. 그걸 엠파시라고 그래요. 엠파시라는 건 남의 입장에서 우리가 서보는 거. 우리나라의 이제 햇볕 정책이 북한의 입장에서 지나치게 서서 문제가 되는 건 있지만 그것도 엠파시야. 남의 입장에 서서 그걸 생각해 보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게 있음으로써 사회적 여러 가지 범죄들이 줄어들 수 있다 해서 국민학교 학생들서부터 엠파시를 가르치고 했어요. 그거는 이 여자가 유치원 교사였기 때문에 젊은 아기와 그 엄마를 같이 교실에 이렇게 초빙을 해서 그 둘이서 인터랙션해서 이렇게 놀고 하는 거를 국민학생들한테 쫙 보여줘. 그럼 국민학생들이 보고 와, 이게 어린애가 느끼는 분노, 그다음에 그 애가 느끼는 기쁨, 행복 이런 걸 보고 이 국민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어떤 때 분노를 느끼고 어떤 때는 행복을 느끼고 그다음에 거기서 엠퍼시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받은 학생들, 그 지역에 있는 그 학생들은 10년이 지나서 그 효과를 측정했더니 집단 괴롭힘 현상이 90%나 줄었다는 거예요. 굉장하죠. 90%. 그럼 그 지역은 범죄율이 아주 현격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사회적 기업이야. 반드시 사회적 취약계층만 어떤 여기에 서비스하고 그런 것만은 아니야. 이 사람은 이제 이 여자는 아쇼카 펠로로 선발됐고 또 OECD 또 세계보건기구 달라이 라마 넬슨 만델라 이 사람이 이 사람들의 혁신성을 이 여자의 혁신성을 인정해서 초청을 해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얘기한 사회적 혁신형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사회적 임팩트, 그거는 다시 말하면 창조주는 사회적 수익인데 그걸 최대화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기 잡는 법을 교습해 주는 거, 그게 아까 유켄 쿠키나 그레이스톤 베어클 같은 사회 서비스형 사회적 기업의 슬로건이었는데
야, 그렇게 해서는 40명 내가 교육해서야 그게 언제 그걸 사회 전체에 임팩트를 주냐. 나는 거기에서 만족 못하고 수산업 전체를 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근본 문제를 찾아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게 사회적 혁신이야. 혹은 이 교실에 만약 홍수가 밀어닥쳐서 쓰나미가 와서 이 교실이 이제 범람됐다. 그러면 거기에 굉장히 곤란에 처한 그 사람들한테 담요도 주고 또 물도 갖다 주고 또 라면도 서비스예요. 그거는 자선. 그리고 그건 그 사람의 당장의 고통, 그다음에 불편을 제거해 주는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가 있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내년에 그 쓰나미가 또 오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느냐? 혹은 거기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건 대증적이었고, 그 오늘의 그 페인을 그냥 경감해 주는 거. 그건 대증적이었고. 오늘 내가 골치 아프면 아스피린 먹어서 골치를 안 아프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골치 아픈 원인이 사라지는 건 아니고 내일도 또 골치가 아파지는 거야. 그래서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야. 그럼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건 뭐냐? 여기에 쓰나미가 있다면 왜 쓰나미가 생겼을까? 홍수가. 그러면 파이프를 고치든가 아니면 천정에 어떤 루프를 고치든가 혹은 디자인 자체를 다시 설계하든가 해야 돼요. 그게 사회혁신. 그래서 사회혁신은 근본 문제까지 들어가서 그걸 해결하는 거. 그러나 사회혁신이 그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라민뱅크 유누스 박사가 뭐 가난한 여자들한테 방글라데시의 가난한 처녀들한테 27불씩 돌려주면 그다음에 그 사람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서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라는 생각을 유누스 박사가 반드시 먼저 한 것도 아니에요. 그게 어려운 생각도 아니고 그게 정말 그 사람이 잘한 건 그거를 현실적으로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옮길 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서 그걸 했다는 거. 그래서 그 현실에 적용해서 하는 중간에 거기에 사회혁신 혹은 새로운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혁신이라는 거예요. 그건 새로운 그렇다면 패턴이 혹은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죠. 그래서 금융계에서는 가난한 사람한테는 여태까지 돈을 안 빌려줬는데 새로운 시스템에서 가난한 사람한테도 돈을 빌려주는 그런 금융의 새로운 혁명 혹은 새로운 패턴,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 있는 예는 다 그렇습니다. 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디어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뭐 아까 솔라 파널을 도입해서 브라질의 가난한 농부한테 그거를 보급해서 팔았어요. 그 사람 돈도 벌고. 그래서 브라질 농촌에 2천만 명 혹은 뭐 1,000만 명을 구했다. 그 솔라 파널을 자기가 발명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발명한 거 자기가 빌려온 거지. 그리고 거기 적용한 거예요. 그 생각한다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나 그거를 거기에 적용해서 그걸 실천해서 그렇게 되도록 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쉽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사회 시스템을 바꿀 때는 거기에 자기 생계를 매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반대하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거야. 그 자체 로직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사회혁신이라는 건 쉽고도 어려운 거 여러분들 다 할 수 있는 거야. 다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거기에는 끈기가 필요해. 신념이 필요하고.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임팩트를 최대한다는 거예요. 즉 임팩트를 최대한다는 건 자원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은 제한되어 있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돈이 많아도 그건 제한되어 있는 거야. 미국 정부에서 아무리 아프리카에 원전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건 어쨌든 제한되어 있는 자원이에요. 그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갖고선 최대한도로 임팩트를 만드는 거. 그게 우리 소셜 엔터프라이즈 혹은 사회적 기업가들의 목표인데 그 목표 때문에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경과 인종과 민족을 초월해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글로벌한 시각을 중요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번 사회적 기업과 활동을 할 때 거기서 미치는 효과라는 건 굉장히 큰 거고, 그걸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다른 사회적 기업하고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SROI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수량적으로 금액적으로 그 사람이 만드는 그 사회적 효과 혹은 사회적 수익의 창출을 금전화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사회에서 그 사람한테 많은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자본을 막 대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SROI가 중요한 거죠. 사회혁신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 사업가 혹은 사회 자선가 혹은 소셜 서비스 제공업자하고는 다른 거죠. 그 얘기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소셜 액티비스트하고 달라. 간디나 혹은 마틴 루터 킹이라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그분하고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치가들한테 또 사회 영향력이 있는 사람, 언론한테 자기의 주의 주장을 계속 주장함으로써 그 일이 다른 사람의 손을 통해서 관철되도록 하는 건데, 사회적 기업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적 기업은 자기가 손, 발 이렇게 그 소매 걷어 붙이고 사업을 만들어서 직접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좀 다르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가는 정부와 대기업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는지. 이 파밀라 하티간이라는 사람은 이제 옥스퍼드 대학의 사이드라는 경영대학원이 있는데 거기 부설 연구소가 스코어 센터인데, 스코어 센터는 소셜 앙터프레너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유명한 기관인데 거기 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지난 지난 봄에 이제 소셜 앙터프레너십 회의에 와서 한 말인데, 세계 일부 정부들은 정부와 하청 협력 관계에 있는 사회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사회적 기업가로 혼동한다. 이것은 사회적 기업가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사람이 내가 보기엔 한국에 와서 노동부 보고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날 이 스코어 센터에 이 분이 이 말하고 오후에는 또 임태희 장관께서 나와서 또 전혀 다른 말을 해서 제가 당황했지만, 이게 뭐 꼭 스코어 센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콜롬비아, 뭐 하버드, 스탠포드, 뭐 심지어는 북경대학, 인디언 스쿨 오브 비즈니스, 뭐 홍콩에 있는 대학, 뭐 다 그래. 다 똑같은 얘기네. 이게 뭐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로 돼 있는 얘기를 그냥 한 것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15년 내 20년 전에 영국 정부가 자기네 소셜 웰페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또 그 당시에 노동 문제 또 실업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걸 패키지해서 민영화하는 그 정책을 우리는 지금 벤치마킹 하고 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게 임팩트가 별로 없고, 또 그게 그냥 임팩트가 없는 상태에서 끝난다면 좋겠지만, 어쩌면 거기에 있는 1000개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부실화되면 사회적 부담으로 비용이, 그런 일을 지금 노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왜 그럼 추진했을까? 그건 거기에 감동이 있기 때문이지. 그렇게 하면은 뭐 사회적 약자를 돕고 거기에 취직도 시켜준다니까 국민들은 야, 그건 좋은 정책,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감동이라는 게 조차 그렇게 하는 감동은 잘못하면 그 사회 자원에 큰 낭비를 초래해서 오히려 경제적 큰 손실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우리의 감동이야. 그래서 우리 감동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감동이라는 걸 정치적 구화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게 포퓰리즘이죠. 그 포퓰리즘 때문에 난민은 다 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와 우리 사회적 기업의 관계를 우리가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정부는 법규와 제도의 수호자예요. 그래서 정부는 우리한테 굉장히 귀중한 기관이야. 그러나 사회적 기업가는 법규와 제도의 파괴자예요. 그건 왜? 그 사람은 소셜 이노베이션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법규와 제도에 매여 있다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어. 그 사람 창조적 파괴자야. 정부에는 국경이 중요해. 그래서 38선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DMZ 이런 게 다 중요한데 뭐 사회적 기업부는 뭐 국경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국경을 넣어서 민족을 넣어서 인종을 초월해서 자기는 활동하겠다는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사회적 임팩트, 즉 창조된 사회적 수익을 최대화해서 하겠다는 목적에서 활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기업부는 정부나 대기업이 실패한 혹은 소홀히 한 그런 분야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람인데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정부의 하수인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정부의 하청업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에게 정부가 좋은 안내자, 어떤 뭐 목자 같은 역할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뭐 제 말이 아니라 앞에 얘기한 두 사람의 말이기도 하고 모든 사회적 기업을 연구하는 그런 대가들 또 경영학 교수들의 얘기예요. 그러나 정부는 우리는 완전히 배제할 거냐? 그렇지 않아요. 정부하고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파트너십을 맺는다면 그건 크게 사회적 기업이 크게 사회 혁신 혹은 을 통해서 사회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군포에 가면 파워 스터디라는 게 있는 하고 군포시하고 만든 파트너십에 만든 그런 그 영어 마을이 있는데 이게 전국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영어 마을이래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 이제 한 2,600명이 등록돼 있어요. 여기에 이제 한 달 수업료가 한 17만 원 정도 된대요. 강남에서는 영어 사교육비 한 달 학원 수강료가 한 5, 60만 원 되는 모양. 전국 평균은 한 30만 원 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교육비 상당히 혁신적인 절감을 가져오는 거고, 여기 한 10% 정도는 취약계층한테 혹은 그 가난한 분한테 그냥 무료로 스칼라십으로 준다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이건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아직 지금 시작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괜찮게 운영된다고 그래요. 그런 좋은 사회적 기업과 정부의 협력 모델이에요.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 아마 그 군포시에 있는 다른 사설 영어 학원에서 극심한 반대를 할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사회적 미션이 뚜렷한 사람이라면 그거를 계속 유지하면 그런 걸 자기가 돌파할 수 있어. 그러다 사회적 미션이 뚜렷하지 않다면 영리만 추구한다면 뭐 물론 여기서 이노베이션이 있기 때문에 돈이 벌리는 거야. 그렇지만 그렇다면 그게 돌파가 될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가에는 자기 가치를 끝까지 지킨다는 그 신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돌파력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신념이야. 아까 얘기한 빌 드리트라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 대기업과 사회적 기업가 간의 연합은 산업혁명 이후로 전례가 없이 거대한 스케일로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고 확장해 나갈 것이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마타마우 피라미드라는 아프리카, 동남아, 브라질 이쪽에 가난한 인구의 30명의 인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인구, 특히 그간 세계 경제로 소외됐던 전 세계 40억 명의 가난한 인구에게 사회적 혜택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뭐 그렇게 조그만한 그런 게 아니다. 그건 세계 인구의 40억 명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큰 거예요. 이건 뭐 대재벌, 이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예야. 그래서 이런 예가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쇼카하고 아만코라는 건 이제 멕시코의 수자원 개발 대기업인데 협력해서 뭐 1년에 한 6천만 불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농수로 관계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뭐 멕시코 이런 데는 그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가소득을 2, 3배로 올려요. 인도의 빈곤층을 위해서 주택 사업도 같은 HVC 모델로 하는 건데 HVC 모델이라는 건
하이브리드 밸류 체인인데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뭐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거고 하이브리드 밸류 체인이라는 건 서로 간의 파트너십이 체인이야. 그래서 두 개의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즉 사회적 가치,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하면서 서로 간에 협력하는 거. 그게 하이브리드 밸류 체인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게 뭐 대단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고 그 아이디어가 너무나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든 것도 자기가 그걸 차용해서 현실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방법을 적용할 때 거기에 새로운 사회 혁신이 일어나는 거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데 그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 오는 임팩트라는 게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사회적 기업, 저 노동부의 그거에 막 10,000배씩 막 커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추구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요. 뭐 하버드 비즈니스도 그거 가르치는 거고 콜롬비아도 그거 가르치는 거고 옥스퍼드도 그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혹은 소셜 앙터프레너로 얘기할 때는 경영적 스킬, 즉 시장 지향적 접근 방법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그 사회 문제라는 건 대기업이나 혹은 시장이나 혹은 정부에서 해결 못한 사회적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게 반드시 사회적 기업과 창업을 통해서만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게 가치융합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함께 일하는 재단, 뭐 어느 사회사업 재단에 그 사람들이 그 목적을 갖고 크게 사회적 혁신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면 그것도 사회적 소셜 앙터프레너의 일을 하고 있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여기서 CSR이라는 것도 뭐 요새는 서플라이 그 체인에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서플라이 밸류 체인에서 관계에 있는 사람이 협종해서 서로 간에 이익을 공유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사실 뭐 정운천 총리가 뭐 이회창 이건희 회장이 뭐 그런 건 없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게 뭐 없는 게 아니야.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지난 2월호에 다 발표한 쉐어드 밸류라는 개념으로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이익을 공유한 쪽으로 하는데 그게 좀 더 자발적이지. 그래서 이게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도 결국은 소셜 엔터프라이즈의 그런 같은 컨셉으로 가고 있어. 그러면 대기업도 또 지구적 가난과 국제 개발의 문제. 그래서 제3세기의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기업의 그런 컨셉을 통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사람들이 필요한 그런 식으로 그 사회적 기업 혹은 그 사람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도 현지에서의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각, 새로운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지는데 그쪽도 사회적 기업의 분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면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대기업 혹은 국제기구 혹은 사회사업 하는 그런 단체들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도 그런 분야고 그런 쪽에 진출해서 일을 할 때도 그건 사회적 기업가적 마인드로 일을 하면 크게 사회에 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인트라프레뉴라고 그래.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이게 넓은 세계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한 건 소셜 앙터프레너십이라는 건 사회적 기업을 창업하는 거고 이 정신이 그 작용되는 혹은 그 활동의 원리가 적용되는 거는 CSR도 있고 그다음에 환경 재생 그 환경 분야 또 이쪽도 있고 그다음에 제3세기 가난을 구제하는 그런 국제 개발 분야도 있고 이건 투자 분야도 있어요. 이건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투자 분야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한국에 혹은 세계적으로 많은 회사 그 사회 사업 재단들이 있지만 그 사회 재단들이 전략적으로 또
사회적 혁신적 개념을 도입해서 만약 새로운 활동을 한다면 거기도 사회적 소셜 엔터프라이즈적 활동을 하는 거다 해서 넓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건 이제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소셜 엔터프라이즈 이니시에이티브로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 활동 분야가. 콜롬비아 비즈니스 스쿨의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소셜 엔터프라이즈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소셜 엔터프라이즈라는 그 분야를 볼 때 좀 더 폭넓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볼 때 그게 제대로 된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우리가 연구하고 실천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앞으로 한 20분 정도 우리가 사회적 기업의 창업, 발전, 성장에 대해서 좀 그 뼈대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그 창업하고 하는 프로세스를 볼 때는 여기 여러 가지 변수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걸 잘 다루려면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게 더 좋은데 지금 뭐 케이스 스터디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저 뼈대를 우선 얘기를 서로 나눠봅시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회적 기업 할 때는 그건 영어로는 social enterprise 혹은 social entrepreneurship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거기에는 entrepreneurship이라는 게 주어고 그게 본체고 social은 건 수식어야. 그러면 우리가 entrepreneurship이 뭔지를 먼저 이해함으로써 social entrepreneurship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entrepreneurship과 social entrepreneurship의 기본적인 컨셉은 같아요. 예를 들면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애플을 창업한 사람은 스티브 잡스는 아니고 그 사람보다 좀 더 나이가 큰 형님 같은 사람인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이어받아서 많이 발전시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앙터프레너로 더 유명해졌어. 스콜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베이를 창업한 사람은 인도계 미국인인데 그 사람도 유명하지만 스콜이 그 파트너로서 그걸 이베이를 많이 발전시켰어. 스콜이 그래서 더 유명해졌어. 프레드 스미스는 페덱스라는 DHL 같은 거를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다 앙터프레너예요. 이 사람들의 창업의 동기 혹은 그 환경을 보면은 다 똑같아. 뭐 똑같다기보다 거의 공통적인 요소가 있다. 그거는 사람들이 그 불편한 거, 불만스러운 거, 그거를 사람들이 전부 참고 있을 때, 그래서 그 참고 있는 상태를 그냥 서브옵티멀 에퀴리브리엄이라고 우리가 뭐 좀 학문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참지를 못하거나 혹은 그거를 해결하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이제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앙터프레너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에요. 내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서 한국에 이제 사회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컴퓨터라는 건 IBM이 지배하던 공룡 IBM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인데 이만한 큰 이제 교실에다가 교실가 큰 데에다 그냥 크던 IBM 컴퓨터가 집어넣고 유리로 문이 탁 돼 있고 거기다 프로그램 집어넣으려면 키펀치라는 걸 막 해서 그래서 이제 키펀치를 집어넣으면 그 이튿날 혹은 3일 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보다 낫지만 물론 굉장히 이제 전산 속도 빠르고 그렇지만 너무나 불편해. 그렇지만 다른 대체안이 없으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혹은 그 사람 친구죠. 그 사람이 야 이게 PC 같은 게 있어서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리할까? 다른 사람도 물론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 그걸 가능하다고 해서 실체에 옮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다른 거예요. PC를 만든다는 게 그런 게 있어서 좋겠다라는 생각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새로운 파라다임이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소셜 앙터프레너 혹은 사회적 혁신의 아이디어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야. 기술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러나 그거를 딱 잡아서 그다음에 현실에 적용해서 그게 사회 혁신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아요.
이베이 만든 제프리 스콜 혹은 제프리 스콜보다는 그 사람 친구인 그 사람은 처음에 생각하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야 뭐 그냥 우리는 카메라 살려면 카메라점에 쇼핑해야 돼. 그리고 자기의 가구, 헝가구를 팔려면 뭐 사람 찾아야지 어떻게. 헝가구 살 사람을 찾기 굉장히 힘들지만 아니면 뭐 벼룩시장에 가거나 굉장히 그런 불편한 상황을 그대로 감수했어요. 그게 서브옵티멀 마켓 에퀄리브리엄이라는 거죠. 그러다 그거를 탑할 수 있다. 불만을.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야.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이메일 인터넷에서 그거를 장을 만든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되겠나. 그래서 이제 인터넷 쇼핑몰이 시작된 거죠. 그것도 뭐 그 생각 자체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기술 자체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거를 현실로 실천했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프레드 스미스의 페덱스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국에 소포를 보낸다 혹은 홍콩에 소포를 보낸다 할 때 그 뭐 며칠 후에 도착하는지 잘 모르고 일주일 혹은 열흘 더 걸릴지 그건 잘 모르고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정확도도 없고 그래서 잘 몰라. 그런데 요새는 그거 이제 붙이면 이튿날 도착하는 줄 알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다 추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지금 한 10년 전에 내 딸이 미국에 이제 산디에고에 영어 연수를 갔는데 도착하니까 첨부를 보낸 게 못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DHL에 그 당시에 보냈으니까 DHL 추적해서 야 첨부리 거기 받은 사람의 사인이 있으니까 네가 나한테 슬립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받은 사람이 사인한 사람이 자기 책상에다 첨부를 체크를 집어넣고서 그걸 등록을 안 시킨 거야. 그래서 그거 다 해결됐지. 그러니까 이게 다 페덱스, DHL 덕분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걸 우리는 그냥 불편한 대로 살았던 거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성, 그거는 불편, 불만, 사회적 문제를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되게 이제 그 새로운 파라다임을 지가 생각해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 파라다임을 자기가 차용해서 오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걸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용기가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 결과로서 오는 거는 큰 이노베이션이야. 이노베이션이라는 건 시스템이 바꿔지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에서 컴퓨터 전체 시스템, 심지어는 인터넷을 통해서 또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번역을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굉장히 큰 사회 번역, 그다음에 거기서 만들어진 새로운 경제적 가치라는 건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번 되면은 시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관계되는 부수 산업들이 같이 쫙 일어나고 해서 그 사회적 파장, 즉 임팩트라는 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앙터프레너십이 사회를 바꾼다는 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은 그런 얘기인데 따지고 보면 그 소셜 앙터프레너십도 앙터프레너십하고 똑같아. 모하메드 유누스도 왜 금융은 돈 많은 사람 또 담보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만 돈을 빌려줄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아하고 불만스럽게 하지만 그걸 도전한 사람이 없었어. 뭐 도전은 한두 명이 했을지 모르지 실패했어요. 그러나 유누스라는 사람이 그걸 탁 잡아서 이거는 사회적 불평, 사회적 불만을 우리는 해소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끈질기게 실천해서 그걸 드디어 금융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거 아니에요. 파비오 로사도 마찬가지고 또 폴 폴락도 여태까지 미국에서는
서양적 서방의 그 도덕적 우월감으로 돈으로 그냥 막 매섭죠. 집어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거는 현지 있는 농민들의 사정을 잘 알아서 그 사람이 필요한 거를 내가 줘야지 니들이 원하는 걸 줘선 되겠냐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새로운 접근을 해서 뭐 2천만 명이 뭐 가난에서 벗어났다니까. 이런 사람이 20명만 있으면 뭐 4억의 인구가 이제 가난에서 벗어난 거죠. 뭐 전 세계에 8억 인구가 뭐 가난에 뭐 1달러 이하의 처절한 가난했다고요. 그럼 그 사람이 뭐 20명이나 40명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 앙터프레너십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불만을 불편 불만을 기회로 보는 그 능력, 그 사람의 또 개인적인 캐릭터, 그다음에 오는 그 나중에 결과가 사회적으로 큰 임팩트를 만드는 거, 그런 거는 다 똑같다 이거. 뭐가 다르냐? 그거는 제시하는 가치가 달라. 비즈니스 앙터프레너는 재무적 이익,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추구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그 사람 자체가 뭐 나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겠다라고 출발 안 했을지 몰라요. 프레드 스미스도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도. 그러나 그 기업을 처음에 창업하는 과정에서 돈을 댄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배당을 줘야 돼. 배당을 줘야 되니까 자기는 이익을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커머셜 엔터프라이즈는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만, 소셜 엔터프레너는 처음부터 나는 소셜 미션을 갖고 하는 거야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돈 되는 사람도 그러냐, 근데 그걸 인정하겠다라고 해서 투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익 배당을 안 줘도 돼. 주면 좋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소셜 미션, 소셜 밸류를 끝까지 밀고 나가기 때문에 반드시 그 투자의 수익이 중요한 것, 금전적 수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거는, 그게 좋은 거는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 재무적 가치, 즉 이익이라는 건 희생해야 된다고. 두 개의 관계는 긴장 관계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해 왔는데, 소셜 이노베이션이 거기에 탁 들어가면 그 둘의 관계가 보완 관계로, 즉 긴장 관계가 서로 협력 관계로 바꿔진다는 게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셜 이노베이션 하면 이익도 생기고, 사회적 목적을 추구한다고 해서 이익이 희생되는 게 아니고 이익이 생기고, 그 다음에 사회적 목적도 달성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는, 그건 이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게 소셜 앙터프레이즈의 기본적인 정신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시하는 가치가 사회적 가치야. 그리고 기회를 발견할 때 사회적 불만 혹은 불평, 이런 거를 하나의 기회로 찾는 점에서는 똑같아요. 그리고 시장의 힘을 동원한다는 것도 똑같고, 시장의 힘을 동원한다는 뜻은 우리가 이걸 비즈니스 스킬,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경영적 스킬을 적용해서 한다는 뜻이고,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은 내가 주는 거를 넌 받아라 이런 자세가 아니고, 당신이 필요한 거 뭐냐, 난 그걸 주겠다는 자세, 그게 시장지향적 자세예요. 그래서 이런 게 다 똑같고, 그렇지만 제시하는 가치가 달아나는 것 뿐이야. 이거는 유누스 박사, 아까 얘기한 폴 폴락, 파비오 로자 다 똑같은 거고, 이 사람의 사업의 목적은 비즈니스 앙터프레너가 이익을 최대로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은 소셜 임팩트를 최대로 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한 사람은 이익 배당을 위해서 재무적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이 사람은 그 사회적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거다. 여기서 이제 기본 전략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그 성장 발전하는 과정에서 일반 기업과는 조금 다른,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다른 형태를 취하게 돼. 그래서 리플리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확장성 혹은 사업 확대의 그 전략이에요. 리플리케이션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프랜차이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뭐 중곡동에 있고 또 강남에도 있고, 그렇다면 그게 리플리케이션인데, 그게 프랜차이즈인데, 그거는 그 사업 자체의
비즈니스 모델을 거기다 옮기는 건 아니고 그건 어느 특정 지역에 독점 판매권을 주는 게 프랜차이즈고 우리가 사회적 기업에서 리플리케이션이라고 할 때는 개념은 비슷하지만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옮기는 거야. 부산에 그냥 위켄 쿠키라는 게 하나 생기는 거야. 근데 위켄 쿠키는 부산에 만들 수가 없어. 거기에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지가 않기 때문에. 내가 위켄 쿠키에 가서 조진우 수녀님한테 수녀님 부산에 가서 한번 하면 어때요? 나는 그게 내 임무가 아니야. 나는 여기 벽지에 있는 공장에 40명 중증장애인 데리고 하는 게 내 임무야. 그러니까 그 양반은 조진우 수녀는 뭐 훌륭한 인격이지 뭐. 그렇지만 비즈니스 컨셉상 자기가 리플리케이션해서 사회적 임팩트를 크게 한다는 그런 상상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셜 앙터프레너는 아니다. 사회적 노동부적 사회적 기업가는 이긴 하지만 뭐 그분의 하는 일을 다 고귀한 일이지만 우리의 사회적 기업 즉 사회적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 창업을 할 때 이슈를 잡을 때 굉장히 스케일업을 하고 그렇게 크게 될 수 있는 그 이슈를 딱 잡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서 뭐 분당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번 한 1시간 반이 걸린다면 서베이로 그거 굉장히 불편한 거잖아. 그거를 이슈로 잡아서 사회적 기업을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굉장히 작은 이슈야. 그거를 자기가 해결했다고 해서 그게 임팩트가 커지진 않아요. 리플리케이션도 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적 기업, 보통 위대한 사회적 기업들은 탁 할 때, 여러분들 위대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이슈를, 큰 이슈를 탁 잡니다. 어떤 경우는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큰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이제 다리, 이렇게 부상당한 사람이 있는데, 세계적으로 다리가 없는 사람이, 그걸 앰퓨니라고 그러죠? 몇몇 명이 있을 건데 그거 조사해보면 또 세계적으로 몇 천만 명이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 의족을 정말 싸게 우수하게 만든 것도 그것도 뉴욕 타임스 타임스인가 거기서 성공한 사회적 기업으로 팍 나왔잖아. 막 몇 천만 명이 되는 거 세계적으로. 그건 막 글로벌하게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큰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제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전략이라고 얘기했는데 협동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그 협동성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경영 시간에 배운 엔트리 베리어 혹은 진입 장벽하고는 좀 대치되는 개념이죠. 진입 장벽이란 뭐야? 진입 장벽은 내가 이 교실에 들어왔는데 그다음에 문을 탁 닫아서 두 번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그게 진입장벽이야. 내가 어느 비즈니스에 딱 들어가서 모델을 구축했으면 다른 사람은 경쟁 못하게 거기다 성을 딱 쌓는 거. 도쿄에 가면은 황궁이 있죠. 거기에 연못을 쫙 뚫어서 짰어. 그건 다른 사람이 침입 못하게 하는 거야. 그걸 모트라고 그래. 에코노믹 모트. 그래서 경제적 해저를 딱 만드는 거. 그게 이제 엔트리 베리어인데 그 엔트리 베리어 이해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엔트리 베리어 만들어야 돼. 사무들한테. 이것도 해야 돼. 사회적 기업도. 그건 브랜드도 있고 페이턴트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우월한 시장에 어떤 퍼셉션이라고. 예를 들면 코카콜라 브랜드도 있고 브랜드만 아니야. 사람들이 머릿속에 코카콜라 백혔어. 그래서 중국에 가도 한국에 가도 뭐 사람들이 중국 코카콜라 안 잡고 전부 코카콜라 잡아. 머릿속에 벌써 탁 뺏겼어. 그런 거 다 엔트리 베리어죠. 제일 강력한 엔트리 베리어는 사람 머릿속에 소비자 머릿속에 그 브랜드가 탁 심어져서 사랑을 받으면서 거기에 시장을 선점해서 코스트를 팍 내칠 수 있다면 그래서 에코노미 스케일이 작용돼. 와 그것처럼 강력한 엔트리 베리어는 없어. 뭐 예를 들면 면도기, 질레 면도기가 그런 거야. 뭐 이름도 있고, 뭐 세계적으로 완전히 시장 선점에서 사니까 그거 질레 면도기의 코스트를 경쟁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나는 25년 동안 컨택트 렌즈 뭐 이쪽에 있었는데 컨택트 렌즈도 옛날 디스포저블 렌즈가 일종의 그런 거예요. 그냥 막 대량으로 생산해서 에코노미 스케일 하면서 브랜드 막 만들고 뭐 그런 얘기를 나중에 재밌는 얘기도 많지만 그런 이제 엔트리 배리어가 있는데 사회적 기업도 엔트리 배리어를 만들어야 된다고 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만약 새로운 그 상대방이 나하고 같은 미션을 갖고 있다면 굿티어 그 사람하고 경쟁해서 배제하는 것보다는 손을 잡고 파트너십으로 얼라이언스로 만든다는 게 사회적 기업가들의 특성이야. 왜? 우리가 뭐 같은 목적, 당신도 정말 진실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손을 잡고 같이 협력하면서 더 크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 기업하고는 달리 콜라보레이션, 협동성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슈를 자기만 갖겠다. 사회적 이슈, 즉 사회가 그 해결하는 사회적 문제, 즉 소셜 밸류, 사회적 목적을 자기만 독점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옆에 사람도 너도 같은 생각을 한다면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회적 기업가죠. 그러나 엔트리 배리어를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나를 무너뜨리려는 사람인데 내가 무너지면 그 소셜 밸류, 즉 사회적 목적 자체가 무너진다면 그건 내가 지켜야지. 그래서 바보가 되지 않는 반면에 여러분도 관대하게 자기의 모델을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면 개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뭐 오늘 노동부 얘기만 했지만 노동부가 너무 이슈의 독점이야. 사실은 뭐 그 노동부의 그 소셜 사회적 기업의 그 정책적 그 입장을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적 기업에 반드시 그게 노동부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 거기에는 이제 복지부도 관련될 거고 그다음에 환경부도 관련될 거고 지식경제부도 관련될 거고 투자 관련해서는 지경 뭐 요새 다른 부서가 관련될 텐데 노동부가 그거를 자기 독점하려고 하는 바람에 그게 잘 발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슈의 독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잘못하다가 사회적 자원의 낭비, 그다음에 그 분야를 발전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상대방에 따라서는 환경에 따라서는 걸 다 독점을 포기하고 협력 체제를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리플리케이션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500개 혹은 지자체들이 전부 만든다는 뭐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건 혹은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건 간에 그 기업들은 전부 소셜 서비스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어떤 것들은 아마 잘 우리가 육성해서 하면 그 일부는 소셜 이노베이션을 동반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셜 서비스 그런 업체한테 소셜 앙터프레너십 혹은 사회적 기업 혹은 비즈니스 스킬을 거기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 우리가 만약 다시 그거를 모델을 바꿀 수도 있는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이브리드 모델을 갈 수 있어. 나이팅게일도 처음에는 소셜 서비스 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거기에 소셜 액티비즘 즉 자기의 비즈니스 모델을 여러 의원들한테 막 그 설득하고 해서 거기에 소셜 앙터프레너십을 집어넣어서 그렇게 소셜 앙터프레너 원조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소셜 서비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노베이션을 동반하는 혁신형 사회적 기업으로 못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하이브리드 모델로 구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소셜 앙터프레너십을 에다가 소셜 액티비즘을 집어넣으면 그게 굉장히 크게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 친구가 이건 사회적 기업은 아니지만 뭐 100% 그 순수 무가당 주스를 만드는 그런 이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보고 그랬어요. 너 그거 하는 건 좋은데 액티비즘을 좀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신문에 그다음에 여러 군데에 들어가서 나는 그 식품을 통해서 국민 건강에 이바지한다고 이렇게 액티비즘을 자꾸 자기를 얘기하면
그게 좀 더 커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액티비즘을 우리가 거기다 집어넣으면 사업을 좀 크게 할 수 있다. 유누스도 뭐 그랬어요. 유누스도 나이팅게일도 그랬고. 이게 이제 나이팅게일이 그런 액티비즘을 이용해서 자기 사업을 크게 한 거죠. 물론 처음에 그 사업이 조그맣게 여러분들 시작하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을 처음에 작게 해서 그걸 성공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성공이 되면 그 다음에 리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확장하는 거야. 그때 그게 성공되기 전에도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확장한다 할 때는 굉장히 그건 실패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자기 그 성공 모델을 언제 리플리케이션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리고 리플리케이션 여러 전략이 있어. 리플리케이션은 완전히 자기의 생산 시설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이슈만 전해주는 경우도 있고 어떤 라이선스로 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될 때 자기가 리플리케이션 한다고 할 때 사업을 확장할 때 그게 파이낸싱이 안 되면 참 곤란해. 옛날에 기업을 막 확장하는데 뒤에 자금이 안 따라오면 그건 부도가 나는 거야. 그래서 그건 성공 속에 부도가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리플리케이션 사업이 성공해서 막 확장할 때는 뒤에 파이낸싱이 받쳐줘야 되죠. 돈이 들어가는 거를 일단 투자를 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 크게 이제 확장되면서 그 리턴이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파이낸싱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하나 요소고 발전 성장 전략으로서 초창기에는 여러분들이 할 때는 가능한 돈을 꾸지 말고 그냥 주는 그랜트를 좀 사용하세요. 자기가 이제 젊은 시절에 뭐 돈 이자 없이 준다니까 썼다가 막 못 갚으면 참 곤란해. 그러니까 그랜트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 데 있어요. 우리도 이제 뭐 1등한 사람한테 200~300만 원 주고 1등한 사람한테 또 800만 원도 주고 상금으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소셜 벤처 네트워크가 하는 그 대회 말고도 뭐 노동부도 있고 함께 일어나는 재단도 있고 또 뭐 희망제작소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중소기업청 벤처 이런 데도 다 벤처 뭐 지원하는 그런 데도 다 여러분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초창기에는 외부에 그 그랜트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정말 발전된다 할 때는 돈을 그다음에 꿔도 되는 거예요. 왜? 그때는 이미 자기는 성공 모델을 구축하고 자기가 이제 확장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뭐 돈을 갚을 여력도 나중에 생기는 게 분명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지금 세계적인 트렌드는 옛날에 벤처 캐피탈 이런 게 이제 소셜 벤처 캐피탈로 개념이 확장되면서 이게 굉장히 성장 산업이야. 우리가 어느 사회 사업 재단들이 그 사회적 기업을 지원한다 할 때 그 사람들이 그 사람 사회적 기업에 말하자면 자본금 같은 그런 데 돈을 주질 않고 너 뭐해? 그래서 뭐 프로그램 혹은 그 어떤 거에 대한 프로그램에 돈을 주고 그 다음에 1년 딱 준 다음에 그다음에 끝. 이렇게 되니까 사회적 기업은 돈을 받긴 받는데 이게 굉장히 단기적이고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프로그램만 딱 지원하고 그다음에 끝나는 거야. 그건 왜 그래?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죠? 그 사회적 기업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것도 시장 원리에 어긋나는데 최근의 경향은 야 사회적 기업을 도우려면 그 사람이 정말 필요한 거를 줘야 돼.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건 장기적인 자기 캐패시티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거야. 그 사람의 역량이 강화되면 그다음에 그 사람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요새는 벤처 캐피탈이 그런 거잖아요. 벤처 캐피탈은 뭐 너 이거 해 저거 해 이러지. 아주 처음부터 그 사람의 자본금에 딱 투자하고 오래 기다리는 거야. 벤처 캐피탈은. 그런 것도 소셜 벤처 캐피탈이 요새 등장해서 뭐 어큐먼 펀드니 이앤코니 뭐 이런 게 다 그런 건데 제3세계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잘 지금 될락말락 하고 있어요. 제가 소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임팩트 인베스트 클럽을 만들었는데 한 7명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거 해보려고 그러는데
제일 큰 문제는 거기서 이 투자가 이루어지려면 좋은 투자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에는 소셜 이노베이션의 모델, 소셜 이노베이션을 동반한 사회적 기업의 모델이 있어야 그걸 투자해. 왜냐하면 그러면 뭐 그냥 지금 노동부가 얘기하는 사회적 기업 거기도 투자한다고 이익이 안 나와. 뭐 이게 안 나는 건 좋지만 그게 나중에 부실화되는데 어떻게 내가 투자해. 그래서 우리가 투자까지 활성화돼야 이게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전체 인더스트리가 커지는 건데, 그러려면 뭐 우리도 이제 사회적 그 혁신이 동반되는 그런 사회적 기업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투자도 지금 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런 뭐 문제를 갖고 있지만 역시 앞으로는 소셜 벤처 캐피탈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 관계없는 얘기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들으면 뭐 사회적 기업이 그렇게 복잡하고 대단한 사람이 하는 거 뭐 그런 인상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하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소셜 이노베이션이라는 걸 동반한다 하더라도 그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 지나지 않는 거고, 그 사람은 예를 들면 유누스 박사가 또 뭐 여기에 폴 플락이라는 사람이 나이팅게일이 생각해낸 그런 거는 여러분도 다 알고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현실로 접목할 때 새로운 방법을 취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또 혁신을 동반한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우선 쉬운 거지만 그걸 현실로 적용할 때 거기에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창조적 파괴를 하나이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을 동반하려면 기존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기존 시스템에는 생계를 걸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거기에 저항이 굉장히 많은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게 쉽지 않은 거지만, 그래서 사회적 기업 하는 사람들 신념이 필요하다. 그래서 신념을 갖고 꾸준히 해서 그걸 성공시키는 거, 그게 사회적 혁신. 그래서 쉽고도 어려운 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게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아니다. 그거 좀 말씀드리고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 20분 정도 더 질문을 받을까요? 요새 적정 기술이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잖아요. 그것도 그 말의 의미는 사회혁신이라는 건 기술혁신보다는 사회혁신하고 다른 거예요. 기술혁신이 사회적 기업의 혁신이 기술혁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사회혁신이 반드시 기술적인 걸 동반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기술혁신을 할 때 그게 무슨 고급 기술을 꼭 접목시켜야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쉬운 기술, 뭐 그런 것도 사회적으로 우리가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술, 그런 걸 현실에 접목시키는 거, 그게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예요. 뭐 벤처도 그래. 그 어플리케이션이 중요하지, 그 새로운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는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만드는 사람이 있어. 자기가 꼭 할 필요 없어요. 소셜 벤처 대회 지금 관심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소셜 벤처 대회. 사회적 기업 창업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 와, 그래도 꽤 많네. 그럼 뭐 그냥 그런 거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 이런 건 뭐 얘기해 보죠.
사업을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면 이제 그 아까 위켄 쿠키 알아요? 네, 아까 벽제 공장에 있는 거. 그 모델을 부산에다도 만든다면 그 리플리케이션이야. 근데 그 수녀님이 그런 의사가 없어. 자기는 40명을 돌보는 게 자기 임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한 가지 장애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조진원 수녀님, 지금 후임이 김양숙 수녀님인데 그분들이 너무나 자기 헌신적이야. 자기를 희생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헌신적이고 또 자기 희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재질이죠. 리더십 있는 갖추려면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만 그게 매뉴얼이 없다면, 즉 시스템화 되지 않는다면 그 굉장히 곤란한 거예요, 리플리케이션이. 그래서 어쩌면 그 사람의 헌신적, 희생적 자세가 리플리케이션 하는데 그 사업이 확장되는데 어쩌면 파는데 뭐 방해요인이 될지도 몰라. 그거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려면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고 그걸 시스템화해서 그 시스템을 저기다 옮겨놔야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리플리케이션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꾸 이렇게 만든다는 게. 그래서 희생만이 장대가 아니라니까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유누스 박사 이런 사람 뭐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그게 뭐 전국에 지점이 2,200개가 있다든가 뭐 방글라데시에. 그리고 뭐 외국에 다 리플리케이션 됐잖아요. 뭐 남미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심지어 우리나라는 그 리플리케이션 된 게 민소금융이지. 또 그 사회적 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사회적 기업으로서 국내에서 좀 성공적인 모델로 좀 평가하고 계신 기업. 아까 이제 군포 국제교육센터는 사교육비 절감, 그다음에 교육격차를 해결하는 이노베이션 사회적 기업이라고 제가 소개했고, 그때 거기 문제는 그 사람이 사회적 그 목적 혹은 사회적 가치, 자기의 미션을 끝까지 지킨다면 옆에 있는 사교육 하는 사교육 영어 교육 학원들의 반대도 무릅쓰고 나중에 성공하겠지만 그게 거기에 다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한다고 그랬고, 제 친구의 이제 박대혁 부회장이 이제 리딩증권의 부회장인데 그 사람이 투자한 회사가 이제 W저축은행인데 우리 임팩트 인베스트 클럽의 회장이에요. 회원. 근데 와, 놀라운 거는 난 그 양반은 자기가 사회적 기업인가라는 걸 몰랐어. 우리하고 한참 얘기하니까 딱 맞춰서. 이건 미싱 미들에 투자하는 거예요. 미싱 미들이라는 게 뭐예요? 미싱 미들이라는 건 마이크로 파이낸스. 즉 그건 막 극빈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 뭐 신용등급 뭐 10 이상, 뭐 8 이상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한테는 무슨 은행이나 뭐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은 그거 대상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또 담보, 그 은행에 지금 다니는 그래서 멀쩡한 직원인데 담보 이력이 없어. 그리고 집안에서 부인하고 막 재무적인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이 IMF 뭐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아주 재무적으로 다 망가져 버렸어 집안이. 그래서 이게 금융 소외 지역이 된 거야. 그게 미싱미들이야. 그 사람은 어디 가서 멀쩡한데 뭐 월급도 한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혹은 500만 원 받는데 뭐 생활은 막 형편없는 거야. 그 사람들이 대법제에다가 쓰는 금리가 49%. 와, 49% 살인적 금리를 쓰는 거야. 뭐 그냥 월급의 대부분은 이자 받고 그다음에 생활 조금 하면 뭐 모자라.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 대부를 해주는 거야. IMF를 통해서 또 최근에 금융위기를 통해서 코스닥에 있는 사람들이 또 뭐 키코니 한 걸 해서 상당히 많이 망가진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미생미들이야. 뭐 미소금융 대상 안 돼, 물론.
그다음에 대기업만 은행에서 주로 상대하려고 중소기업도 담보 있을 때 상대하려고 그러지 그 사람 담보 이력도 없고 왜 회사가 망가졌으니까 그 사람 금융에서 소외돼 있어. 그런 기업 중에서 지원하면 살아날 수 있는데 아직도 테크놀로지가 살아있고 그다음에 시장의 포지션이 아직도 있는 그 미싱 미들이라고 그래요. 그런 거를 타겟으로 해서 거기다가 론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개인한테 줄 때는 25%. 와, 25%가 굉장히 높죠. 그렇지만 49% 대법채보다는 훨씬 친절한 금리야. 그렇지만 이 사람이 잘한 거는 당신이 갚으면 계속 이자를 내려주는 거야. 그래서 잘 갚으면 나중에 5%까지 내려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어 안 되겠어. 드는데 거기에 노하우는 뭐냐면 그 사람을 투자 심사를 할 때 정말 상대방의 필요가 뭔지를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 전부 진단을 하는 거야. 부인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 사람의 재무적 지금 문제가 뭔지. 그다음에 크레딧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지금 그 사람 얘기 들으면 저도 평소에 느꼈지만 뭐 보험 뭐 이런 게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한 소비자한테 불리한 게 많아요. 그런 거 다 정리한 다음에 당신이 필요한 건 이거고 돈은 이런 걸 내가 줄 테니까 다 정리하시오. 이렇게 해서 부인 다 데려다 놓고 부인하고 화해하고. 정말 이거는 나 그거 들어보면 감동스럽다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뭐니 그걸 주는 거야. 내가 은행에서는 자기가 주려는 걸 줘. 그래서 이게 시장 지향적이 아니야. 그 사람 시장 지향적이고 그 효과가 뭐 엄청나. 뭐 대선율도 뭐 은행보다 작아요. 그리고 지금 박대혁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인수한 게 뭐 2년밖에 안 됐는데 막 빚 다 갚고 거기에 있는 또 기업체는 어떻게 하냐면은 론을 줘. 뭐 일반 뭐 5% 7% 뭐 이런 일반 은행 론을 주는데 이제 네가 잘 돼서 그게 살아나면 나는 그걸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달라. 이거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 옵션이 있는 전환권이 있는 주식 전환권이 있는 그 사치나 비슷한 건데 이건 사치가 아니라 론이지. 그러니까 상대방은 뭐 이왕 다 망가졌는데 뭐 그런 옵션 주면 어때? 또 그러면 서로 간에 이제 협력해서 잘하면 뭐 여기 돈 많이 버는 거지. 그렇지만 양쪽이 서로 상대방이 원하는 걸 준다는 게 시장 지향적이고 그렇게 하면서 성공해. 많이 살려놨어. 예. 그래서 난 그 사람 보면 참 와 이런 게 한국에도 있구나. 그거 뭐 그라민 뱅크의 좀 다른 모델이지만 굉장히 성공적인 파이낸싱의 사회적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우리 거기에 뭐 저 교수님들 계시죠. 우리 클럽에 고대 뭐 교수님도 계시고 카시토 교수님도 계시고 그런 사람은 와 이거야말로 우리가 몰랐던 사회적 기업이다 이렇게 딱. 또 트리플라넷이라는 것도 있어. 그건 작년도에 이제 우승팀인데 거기선 아까 내가 소개했는지 모르겠네. 그 스마트폰에서 이제 나무를 심는 조림 사업을 해. 그러면 그걸 재밌게 만들어. 그럼 게임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게임하면. 그럼 그 게임이야. 나무 심기 게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광고비를 받을 수 있잖아. 그래서 유한 킴벌리 뭐 이런 데서 삼성 이런 데서 관심이 많대요. 그리고 그러면 그거를 갖고 돈을 광고비를 한 70%는 이제 NGO한테 주는 거야. 30%는 자기가 갖고 뭐 자기는 이제 유지해야 되니까 NGO는 그거 갖고 심는 거예요. 그래 NGO가 뭐 몽골도 있고 베트남도 있고. 그 굉장히 좋은 사업 모델이에요. 뭐 소림 사업으로서 그 이제 그 글로벌하고 거기 이노베이션이 있고 그게 뭐 그 트리플라넷이 그 한동대 학생이 거기 회장인데 그래서 지난번 G20 서밋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분야의 브랜드로 선정돼서 뭐 거기에 부스가 있는데 옆에는 삼성, LG, 트리플라넷 이렇게 나란히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여러분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제일 문제는 노동부가 사회적 기업은 너 사회적 기업 할래? 그러면 너는 몇 명 예를 들면 20명 중에서 10명 노약자 고용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취약자 고용하고 그러면 내가 80만 원, 90만 원 월급 지원해 줄게. 그럼 2년께 해 줄게.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 이제 신경 쓰느라고 돈은 지원받는 건 좋지만 사회적 노약자를 자기가 그렇게 돌보는 거는 우리가 감동적이지만 그 돌보는 동안에 어떻게 이노베이션적인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어? 그게 아니야. 그거를 자기가 이노베이션 모델을 잘 만들어서 유누스 박사처럼 혹은 내 친구 박대영 딱 그게 W저축은행 그것처럼 그 비즈니스 모델이 작동될 때 오는 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엄청난 효과라는 걸 그걸 겨냥해야지. 내가 W저축은행 그 내 친구 박대영이가 하는 걸 보면은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너 내년에는 몇 명한테 그 론 줄래 그랬더니 10만 명 주겠대. 뭐 2년인지 모르지만 10만 명이라는 건 뭐 한국 사회적 기업 전부 더해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야. 그 사람 혼자서 한국 사회적 기업 취약자 하는 거 전부 그냥 한 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게 내 대답이야. 오케이. 지난 시간에 박원순 변호사 강의할 때 어떤 학생이 이제 연봉을 물어봤어요. 연봉. 아 예. 이게 사회적 기업가의 이제 윤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일반 기업가는 부의 축적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사회 기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회 기업은 이제 거꾸로잖아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데 그렇다면 그 부의 축적이 어디까지가 이게 우리가 부의 축적을 윤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부의 축적 자체도 중요한 동기 하나인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이제 그 답변보다는 이제 한두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림으로써 답변을 대성하려고 하는데 첫째 이제 월급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해서 이 분야라고 해서 월급을 특히 낮게 준다는 것은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니다. 그거는 이 기업 이 분야를 발전시키려면 좋은 사람을 데려와야 돼. 여러분 여기 있는 한양대학교 MBA 이런 사람을 데려와서 써야지. 뭐 그걸 뭐 30% 40%씩 막 깎아서 하면 누가 하겠냐. 그 우리는 사람이 이기적 동물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 그 바탕 위에서 우리는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제 생각인데 미국에서는 대개 한 20% 정도, 25% 정도 낮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뭐 그렇게 경쟁적인 임금을 줘야 된다는 그런 방향의 사고방식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제 보기에는,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관련된 교수들하고 계속 얘기하면 역시 그 사회적 기업은 트랜지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그건 뭐 사회적 기업이 소셜 이노베이션이 영속한다. 내가 보기엔 그런 건 아니야. 예를 들면 대학을 처음에 만든 사람은 그건 소셜 앙트러프레너예요. 그건 사회적 그 목적이 거기에 있고 정부나 대기업이 못하는 거를 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은 뭐 그게 서당이건 혹은 서양적 개념의 대학이건 그걸 만든 사람은 사회적 미션을 갖고 거기에 비즈니스적인 스킬을 도용해서 만들었어. 근데 그게 시작이 이렇게 그 당대에선 뭐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가면서 대학은 사회의 기관으로 자리 잡고 더 이상 이노베이션은 없어지는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요새 미안한 말씀이지만 저 자신 대학에 사랑하지만 대학은 요새 이노베이션 잘 없어. 가장 보수적인 집단으로 됐어요. 그래서 뭐 그런 거에 하나의 예가 이제 지금 유감스럽게도 그 마이크로 파이낸스 분야가 그렇게 돼가고 있어. 그게 세계적으로 이노베이션이 자리 잡아가면서 이제 영리 추구의 수단으로 되니까 그게 막 약탈적 뭐 금리로 막 되고, 그다음에 그게 사회적 밸류가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빌려간 사람도 클라이언트고,
그러면 컬렉션 할 때 좀 더 여유를 갖고 해야 되는데 막 무자비하게 막 담보를 행사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은 그 사회적 기업의 그 엔터프레너십 혹은 소셜 이노베이션도 뭐 그거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려고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제 생각에는 트랜지션한 거다. 뭐 우리가 이제 목욕용품 많은 거 뭐 목욕용품 만드는 그 바디샵에도 처음에는 그 사회적 아주 훌륭한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했는데 요새는 그 뭐 상장돼서 거기서 이제 소셜 밸류를 자기가 버리진 않아요. 그러나 그거가 이제 정말 소셜 밸류, 소셜 미션을 앞세우는 기업이냐 상장되면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게 제 뭐 부분적인 답변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기업의 좋은 점, 그러니까 혁신적인 기업으로서의 좋은 점을 많이 들었는데 혹시 사회적 기업에서의 만약 단점이 있다면 단점이 어떤 게 될 수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 기업의 단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회적 기업에 우리가 보는 어떤 도전 그런 거지. 사회적 기업의 도전 그런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대에 그 사람은 앙터프레너야.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회적 기업가 정신, 자기의 미션을 지키겠지만 그게 상장된다거나 하면은 그다음에 그게 참 지키기가 힘들어. 그래서 사회적 기업 혹은 기업가 정신 혹은 소셜 이노베이션도 그런 그 트랜지션을 한 개념이다.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걸 현실적으로 접목시킬 때 거기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현실의 문제를 자기가 새로운 방법으로 한다는 거는 시스템을 바꾼다는 뜻이고, 기존의 시스템에 그 안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생계유지. 그래서 그 생계유지하는 사람을 전부 일자리를 뺏어야 새로운 시스템이 돌아가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파괴적 창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떨 때는 파괴적 창조를 해야 되니 한쪽 일자리를 뺏고 더 나은 세계로 가는 거야. 사실 뉴욕이 9.11 테러에 의해서 뭐 타워 2개가 무너졌는데 와, 그 이후 보니까 뉴욕의 발전하는 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 파괴를 통한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래서 파괴는 그래서 좀 거기에는 좀 잔인한 면이 있지. 오케이. 5분 두 분만 바꿔 이제 그만하십시다. 사회적 기업이 아까 유캔쿠키처럼 수수료일 때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이 좀 확장되고 하다 보면 주식 상장이고 아니더라도 그 사회적 기업 자체가 그냥 단순한 영리 추구 기업으로 변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사례를 알려주세요. 그게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게 얘기하면은 지금 바디샵이라는 거는 비교적 좋게 발전된 거죠. 바디샵은 상장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바디샵은 자기 초창기의 창업의 이념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그 바디샵 가보면 자연에 대한 자기 그 자연과 친화적인 회사다라는 걸 계속 표방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미 상장된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셜 미션을 앞세우고 자기 이익은 그게 수단으로 삼는다 이렇게 생각은 안 들지만 그건 좋은 예야 아직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제 마이크로 파이낸스는 요새 약탈적 금리를 이제 추구하고
축으로 가니까 이제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 사회적 약자들이 이제는 약탈의 대상이 됐어요. 그럼 굉장히 나쁜 예로 간 거고. 일부가 그렇다는 거지. 우리나라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제가 소개한 군포교육 센터 성공한 이제 지금 좋은 모델인데 그게 그 사람이 사회적 미션을 중간에서 포기할 때는 굉장히 논란거리가 많아지는 그런 걸 때까요. 왜냐하면 일부 특혜가 거기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트랜지셔널이라는 건 당대가 아니고 그게 한 20년, 30년 이렇게 흘러가면서 그게 이제 일반 기업화가 될 거다. 그러나 거기에 소셜 미션이 아직도 그 밑에 깔려 있으면 참 좋을 거다. 상장 회사이긴 하지만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나 사회적 미션이 당대에서 그 앙터프레너가 시작했다면 자기가 추구하는 그 가치를 자기가 버렸을 때는 그건 안 돼. 그 사람 성공할 수가 없어. 파트너십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얼라이언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회적 기업 할 때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걸 밀어줄 때는 죽어 있는 사회 파트너십 밀어주고, 얼라이언스 밀어주고 할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 미션을 보고 밀어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저버렸다 할 때는 더 이상 그 사람은 이제 파트너십을 유지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영상의 요소랄까 그런 거는 자기가 내세운 사회적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거. 그게 나중에 상장돼서 이제 크게 된다는 그 이유는 그건 문제지만 그 이유는 다른 문제지만 그런 거. 오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